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 17일 EU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자 영국 하원의 합의안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 후 3년 반 동안 영국은 고통스럽고 분열된 시간을 겪었다며 이제는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초안에 합의한 데 힘입어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9%, S&P 500 지수는 0.28%, 나스닥 지수는 0.4%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기업 공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우존스는 현지 시간 17일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람코 IPO 시기는 12월이냐 내년 1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람코는 당초 11월 중에 상장을 목표로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S10의 특정한 실리콘 케이스를 씌우면 누구나 잠금을 풀 수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삼성전자가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문제의 지문인식 오류는 실리콘 케이스의 패턴과 지문이 함께 인식된 후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2100선 뚫나 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면서 2077선까지 빠졌습니다. 어제 시장에선 좀 악재가 두드러졌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노이즈도 있었고요.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 1,000억 원 가까이 매도세 나타내면서 시장 하락세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0.4% 하락하면서 649포인트까지 빠졌는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은 좀 개별적인 이슈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렉시트 초안 합의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됐는데요. 하지만 정작 유럽 증시는 혼조를 보였습니다. 브렉시트 초안이 합의되긴 했지만 영국 하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시장에 불안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 항공주 처음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패소했습니다. 이제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영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매출 감소도 약 11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스타항공까지 시장에 매물로 나온 상황입니다. 실적 악화 겪고 있는 항공주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최근 그랜프린 회사들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희비는 엇갈리는데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태국의 바트와 가치가 6년 내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배경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넷플릭스가 3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시간의 거래에선 10% 이상 급등했고 간밤의 뉴욕 증시에서는 2%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해서 이 OTT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요.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패소하면서 약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매출 감소는 약 11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스타항공까지 시장에 좀 매물로 나왔습니다. 항공주가 전체적으로 실적 악화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이 흐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시아나 항공의 동향인데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매각을 11월 초에 앞두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 들어서 나온 얘기는 좀 악재가 다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2013년도 7월 달인데 벌써 한 6년 전에 발생했던 사고가 하나 있었죠. 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방파제를 어떤 부딪히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인이 승객이 사망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법정 공방이 계속 펼쳐지다가 이번에 어떤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그 관련돼서 해당 노선을 45일간 운항을 중지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아시아나항공 쪽에서는 매출의 직접적인 타격과 함께 안전에 관련된 항공사의 안전은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 쪽에 부담이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나 항공업계 쪽에서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LCC 관련된 그러니까 저가항공사 쪽에 이스타항공이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저가항공사가 저비용항공사가 아무래도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는구나라는 부분들이 또 한 번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러 가지 경영상의 부담들이 가중되면서 어떤 다시 매물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여파들이 항공업계 전반적으로도 어떤 구조조정 관련된 본격화가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우려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전반적인 항공주의 동향들이 어떤가에 대한 흐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항공주의 올해 주가의 동향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계속 밀렸었습니다. 계속 밀리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반등하는 기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뭐 변화가 좀 들어오나라는 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어떤 실적이나 그리고 어떤 주가가 안 좋았던 대표적인 이유가 글로벌 경기 부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항공주는 어떤 순이익의 어떤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여객이 아니라 물동량에 따른 그래서 항공 화물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공 화물 관련돼서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그 운임이 높은 IT 쪽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 그 스마트폰 이런 쪽은 항공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그런 쪽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으로 나왔고요. 게다가 여객 관련된 쪽은 소비 심리가 부진하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고 특히 LCC 같은 저비용 항공사는 여객이 상당히 어떤 매출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이상 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타격들은 오히려 LCC 쪽에 좀 더 커졌다라는 쪽으로 보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경쟁도 상당히 심화됐습니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 지난 한 3년 전 같은 경우는 한 6개 정도 있었던 항공사가 지금 현재 14개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경쟁이 그만큼 치열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노선, 일본 노선 같은 경우 단거리 노선을 강화시키면서 수익에 큰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일단 이 부분이 아무래도 부진하기 시작한 모습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어떤 안 간다, 불매 운동과 함께 일본을 가지 않는다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노선에 대한 항공 탑승률이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특히 탑승률을 봤었을 때 작년 대비해서 거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조한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 컸는데 또 어떤 기조로 보게 되면 주간 탑승률로 봤었을 때 한 9월 셋째 주나 넷째 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살짝 다시 탑승률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불매 운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끝난 것이냐라는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그때 어떻게 보면 추석과 연결돼서 그 전에 미리 예약을 했던 사람들이 일단 가까이 와서 그냥 위약금 내고 안 가느니 일단 그냥 눈치 보면서 갔다 오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컸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아마 여전히 탑승률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60%대 중반대 정도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빠르게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 원화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항공기가 갖고 있는 외화 부채에 대한 부담이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들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항공주에 대한 실적들이나 기대감이 낮은 상황들이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동안 좀 너무 많이 밀렸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등하는 부분들이 가장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은 거의 실적의 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숏 커버링 매수세, 즉 우매도의 청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주가에 대한 변화가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어지는 부분 얘기가 환율이 좀 안정세로 들어가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역의 환율 보게 되면은 1178원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1180원도 이제 이탈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그래서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유가 같은 경우도 한 50달러대 초반대까지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비용 측면에서의 유가의 안정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담들을 살짝 덜어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항공주가 다시 비상하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경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운임을 인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 이번에 국내선을 9월달 말부터 인상을 하면서 한 7.5% 인상을 하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우리 어려우니까 인상을 좀 할 거를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분위기로 나가기 시작하고요. 거기다가 또 업황이 안 좋게 되면 당연히 업체별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마일리지도 손볼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 나오는데 소비자 입장 쪽에서는 조금 억울하죠. 그리고 화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항공사가 어렵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라인도 조정을 하겠죠. 특히 일본이 그만큼 단거리 노선 쪽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았던 부분들인데 안 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비행기를 운항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동남아라든가 중국 쪽으로 다시 다변화를 시키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근데 라인을 조정한다고 하게 되면 내일부터 당장 일본 가는 항공기 돌려서 중국으로 배치하자. 이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조정을 할 때 나오는 비용이 발생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단기간에는 약간 부담이 나올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의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눈높이가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40% 이상 줄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시아나항공 적자 확대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LCC라고 하는 진에어나 제주항공은 더 심합니다. 특히 작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80%, 거의 70%, 80% 가까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나마 적자 안 나고 버티는 게 다행이다라고 볼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상황들이 그래 그럼 올해는 이제 한 2달여 남았으니까 이제 거의 끝났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대한 전망은 그래도 올해가 바닥으로 내년엔 좀 빠르게 실적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의 실적 전망치는 대한항공 기준으로 올해 대비해서는 한 60%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흑자 전환할 걸로 이런 어떤 실적에 대한 빠른 변화가 나올 걸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어떤 거시적인 변수들도 많이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단순하게 예측치가 그대로 간다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이나 유가 모두 다 어떤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대로 어떤 항공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올해가 바닥이고 내년에는 긍정적일 거야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어떤 실적과 관련된 변수들은 여전히 잠복해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여행의 비수기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겨울 때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있다라고 봤었을 때
또 뭐 소비 심리나 글로벌 경기 모두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저점에서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항공주에 대한 동향들을 봤었을 때 일단 여기서 추격 매수해서 내년만 바라보기는 부담스럽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로 저점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한 만큼 지금은 한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리를 했다가 다시 내년 한 1, 2월 달쯤 거시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을 확인하고 재차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 아닐까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비중 축소 관점 쪽에서 매도할 자리를 찾는 게 또 항공주 쪽에서는 바람직한 대응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들 대응 전략까지 짚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핀 관련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그래핀 회사들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좀 개발하고 상용화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종목별로는 당연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핀 관련주들 보통 보면은 시장이 좀 정체를 보이거나 좀 재미가 없었을 때 한 번씩 번쩍번쩍 움직이는 대표적인 기대감을 안고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그래핀 하게 되면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흑연이라고 하는 용어의 영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흑연을 원료로 해서 탄소 원자로 만들어진 벌집 형태의 원자 구조. 뭐 어렵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뭐 화학식을 쓰면서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요. 저도 문과생이다 보니까 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화학식에 대해서는 취약합니다만 알려진 쪽으로만 봐서 저희는 이제 이게 산업적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문과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무엇보다 얇고요. 투명합니다. 거기다가 신축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 전도성도 같이 높죠. 그래서 구리 대비해서 100배의 전도성을 갖고 있고요. 열 전도성도 다이아몬드의 2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강철의 200배가 될 정도로 강도도 높다라는 쪽이고요. 뭐 좋은 건 다 붙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꿈의 소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즉 어떤 전도성이나 여러 가지 화면에 표시되면서 구부러질 수 있는 신축성을 갖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투명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도 휘어지는 쪽에 초점이 맞춰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는 또 하나 분야가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는 리튬 이온 전지가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고 하게 되면 리튬 이온 전지의 어떤 안정성들 혹시 폭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대체로 나오는 게 이 전고체 관련된 2차 전지고요. 또 하나가 그래핀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는 또 지금 막 박차를 가고 있죠. 그런데 그쪽에서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그래핀이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산업 쪽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에너지 쪽이라든가 뭐 합성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 그리고 전자제품, 디스플레이, 바이오 쪽 이런 쪽까지 다 그래핀이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시장 전망들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래서 미국의 한 기관 쪽에서는 그래핀 시장이 2023년 가게 되면 1억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500억 달러 그래서 즉 약 한 7년 만에 50배 이상 더 커질 수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특히 가장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쪽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방열 소재라든가 투명 전극 같은 경우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래핀 소재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이 소재 관련된 쪽이면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 소부장, 그러니까 즉 소재 부품 장비 쪽에 국산화를 박차를 가할 때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 또 하나의 수혜를 받는 섹터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관련주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종목 4종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구글재지는 다 아시는 종목일 것 같고요. 자회사 구글그래핀이 구글과 어떤 비밀 유지 협약을 하면서 어떤 또 이번에 설비 투자를 어제 양산화를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양산이 들어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설비 투자하는 겁니다. 즉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단계인데도 주가가 상한가가 들어갈 정도고요. 거기다 나노메딕스라는 회사도 어떤 스탠다드 그래핀이라고 하는 회사의 2대 주주로 올라섰고, 거기다가 짐 로저스라고 하는 이 형이 여기서 왜 나와라고 할 정도로 또 이제 사내 이사에 또 등극하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크리스탈 신소재, 상보 이런 회사들이 또 계속 관련돼서 연결되는 회사 쪽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막상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설명 못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저지 같은 경우 작년 영업이익이 4억이 나왔는데요. 물론 30% 늘었다고 하는데 그 전년도 영업이익이 3억이었습니다. 1억 늘었다고 30% 증가했다고 수치상으로 얘기하기는 좀 창피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가총액이 7,600억, 조금 있으면 1조가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 정도로 일단 실적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해 주가만 430% 올랐다는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나노메딕스라는 쪽이나 어떤 크리스탈 신소재 모두 보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 그렇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뚜렷한데 주가는 60%에서 100% 올랐고요. 시가총액도 3천억대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다. 특히 그래핀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래핀 관련된 쪽이 그렇게 앞으로 성장할 거고 앞으로 돈이 될 만한 사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돈 냄새를 가장 잘 맞는 쪽이 더 대기업 쪽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면 대기업 쪽으로 빠르게 어떤 자기 자회사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를 끌어낼 걸로 생각되고 있는데, 아직 대기업 관련된 자회사나 어떤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오고요. 거기다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이제 다들 비밀 유지를 위해서 공개를 안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그래핀 같은 경우도 상당히 폐쇄적으로 기업의 탐방도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알 길이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부담감도 같이 커진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좀 관심이 없어서는 정체되거나 하향돼 있을 때 그때 들어가서 어떤 다시 부각받으면은 팔고 나온 전략, 쉽게 말씀드리면 트레이딩 전략이죠. 이거밖에는 지금 대응할 소지가 없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추경 매수보다는 또 팔고 다음을 노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많이 올랐다에 더 무게를 두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더 차후에 더 지켜보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또 다르게 또 이슈가 나왔던 종목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인데요. 식약처가 이 메디톡스의 보톡스의 품질이 부적합하다며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장중한 때는 32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한때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중국의 판매 허가를 지켰다라는 관점 쪽에서 호재로 작용했다가 또 대웅제과와의 어떤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번에 또 관련된 뉴스는 또 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2017년도에 오송 3공장을 신설을 했는데 생산이나 품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식약처에서는 이번에 또 수출용 관련된 어떤 품목들에 대해서 폐기나 회수 조치를 명령을 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용뿐만 아니라 내수까지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라는 우려감도 살짝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회사 측에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상황들이고요. 1차 조사에서 마쳤는데 내수용 제품은 그렇게 큰 부담 없었다, 괜찮다라는 관점이고, 수출용 제품이 약간 문제였었는데 그래서 2차로 회수를 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수출 관련된 쪽에서 한계 배치 물량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였다. 그래서 매출액 관련돼서는 11억 정도 되는데 매출의 0.55%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 실적에 큰 타격이 없다라고 애써 좀 진화하는 모습들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메디톡스를 바라보면서 회사 입장 쪽은 좀 다독이는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일단 무엇보다 어떤 의료 관련된 쪽이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제품 품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 몸에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메디톡스 같은 경우 한 종목, 즉 단일 품목으로 주력 제품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런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타격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웅제약이나 휴젤이 반사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은 살짝 더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 부분이 반사익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보톡스 관련된 쪽에 전반적인 우려감으로 작용하게 되면 오히려 수요가 완전히 또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이번 이슈는 관련된 메디톡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업계 전반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우려감이 조금 더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메디톡스 같은 경우 아직 주가가 어제 추가적으로 한 7% 정도 밀렸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회복세는 살짝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부분은 회사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변화 없이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라고 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간밤에 나온 이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하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장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어제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더 환호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브렉시트 같은 경우 당장 그래서 어떤 좋은 쪽으로 방향을 내서 결론을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부분들은 아니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 말씀드리자면 영국 의회가 19일 날로 예정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나머지 야당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반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하게 되면은 그래도 질서 있는 브렉시트 쪽에 10월 31일 날 진행이 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안 되게 되면 또 3개월 연기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일단은 아직 불확실성이 그렇게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다 보니까 일단 관련된 이슈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끼칠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대화가 되고 있다는 상황 쪽으로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노딜 브렉시트 관련된 쪽에 대한 부담감은 약간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은 일단 한숨은 약간 돌릴 수 있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짚고 왔습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바트화 가치가 달러와 대비해서 6년 내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일단 해외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경상수지 흑자 국가죠. 이제 태국이 이제 신흥국 내에서도 안전 통화로 취급되면서 해외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는 현재 추세입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낮으면서 이 바트화 강세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태국 바트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6%가량 올랐는데, 바트화 같은 경우는 안전 통화로 인식되면서 해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초강세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그 MSCI 신흥국 통화 지수가 지난 7월 말 이후에 2% 내린 반면에 바트화는 1%가량 뛰었는데요. 우선 지금 태국 경상수지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구조적인 통화 강세 현상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태국 금융권은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시장이 위험 회피 자세를 강화하고 있어서 이 바트화 강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구조적인 통화 강세 국면에서 바트화의 경쟁력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로 수출이 위축되고는 있지만 수입 같은 경우도 함께 줄고 있기 때문에 이 경상수지 흑자폭이 대폭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외환 보유고도 크게 안정됐다는
안정된 것도 긍정적입니다. 우선 태국 정부는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 바트화 가치가 폭락한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서 외환 보유액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2배 수준까지 좀 키워냈는데요. 태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열린 금융정책회의에서 이 추가 금리 인하를 보류했지만 회의 후에 성명에서는 적절한 정책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태국 중앙은행은 지난 8월에 약 4년 4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중앙은행이 개입하더라도 태국의 현재 기준금리가 1.5%로 신흥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 총 생산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은 70% 육박한 수준으로 부풀어 있어서 이 바트와 강세 기준은 쉽게 바뀌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전날 시간외 거래에서는 10% 이상 급등했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2%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OTT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합니다. 콘텐츠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넷플릭스의 3분기 EPS가 1.47달러로 시장 조사 기간 예상치죠. 1.04달러를 웃도는 수치를 지금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 3분기 순이익은 6억 5천만 달러, 전분기가 2억 7,100만 달러 비교하면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출은 5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전 세계 유료 가입자가 680명 증가하면서 넷플릭스가 제시한 700만 명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내 가입자가 51만 7천 명 추가되는 데 그치면서 이 팩트셋 조사 기간의 추정치는 밑돌았습니다. 반면에 국제 가입자는 626만 명 늘어 예상치의 605만 명은 넘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넷플릭스는 다음 분기에 760만 명의 가입자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고,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에서 1억 5,83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트 시즌이 애플 등과의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이 넷플릭스의 앞날을 두고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수수료를 내고 다른 기업이 제작한 콘텐츠를 이 스트리밍하면서 손쉽게 수익을 거둔 시장 구도에 변화가 생기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선 콘텐츠 판권을 가진 업체들이 직접 스트리밍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넷플릭스는 오랫동안 인기를 끌어온 콘텐츠를 내보낼 수 없게 되는 상황인데요. 당장 스트리밍이 중단될 예정인 인기 콘텐츠로는 더 오피스, 프렌즈 등이 있고요. 이번 분기 보고서 봤을 때도 디즈니 애플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넷플릭스의 발표 마지막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넷플릭스는 디즈니, 또 애플, 또 AT&T가 운영하는 워너미디어 등이 지금 스트리밍 업계 진출하는 데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모습을 보였지만 즉각적인 영향을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우리 넷플릭스에서 얘기했던 걸 빌리면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품질을 따라갈 곳은 없다라고 얘기했고, 새로운 기업들의 진출에 소란을 이룰 것이라 내다봤는데 단기간의 성장에 크지 않은 역풍이 불 것이라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주에서도 최근에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됐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져 왔는데요. 이렇게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면서 미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미국의 축산업계가 아시아 전역에 퍼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위협에 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미국 당국은 돼지열병이 태평양을 건너서 전염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훈련을 지금 실시했고요. 우선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 검역소는 지난달 돼지열병 발발 시에 대응하는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고, 이 미시시피주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했고, 이번 훈련에는 14개 주가 좀 참여했습니다. 전미 돈육협회의 데이브 파이번 과학기술 부분 시니어 본부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주 경찰, 민간 수의사, 주 공무원, 바이러스 진단센터까지 훈련에 참가하면서 이 바이러스 시작점을 찾는 데 동원됐다라고 말했고요. 바이러스 통제라는 점에서 첫 발견 케이스에 근접할수록 통제하기 쉽다라는 부분을 덧붙였습니다.
우선 그 세계 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 세계 50개 넘는 국가로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는 바이러스 발발 13개월 만에 사육개체 3억 마리 중에서 절반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폐사하거나 살처분됐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제 돼지열병은 베트남, 라오스, 또 우리나라 등으로 좀 확산됐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9월 초에 필리핀에서도 돼지열병이 확인되면서 수도 마닐라 인근 마을 최소 7곳에서 돼지 1,00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돼지열병 확산된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도 정부 차원에서 대비에 나선 것이라고 좀 언론에서는 전해졌고요. 미국에서 돼지열병 발발하면은 그 여파가 돈 7개를 넘어서 피해액만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돼지 사육 두수가 급감하면은 주로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와 대두의 수요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전문가들에 따르면 감염된 곡물 사료를 통해서 북미 돼지열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산 유기농 대두가 부족하면서 중국산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고, 비타민 B와 무기질과 같은 사료 성분은 중국에서만 제조된다고 밝혔고요. 이러한 제품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수개월 생존할 수 있어서 열 처리와 검역이 필수라고 좀 조언을 했습니다. 이 파이프스턴 수입 서비스의 스카치 리서치 디렉터가 얘기했던 걸 빌으면, 내가 당국 책임자라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발할 국가에서 생산된 대두 제품 수입을 금지할 것 같다고 말했고요. 캐나다는 대두 수입품에 대해서 30일 검역 기간을 두고 미국 기업들도 유사한 수입 과정을 거치고, 또 하지만 불법으로 육류 제품을 가져오는 여행자에 의해 바이러스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상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사무실 공유 서비스 기업이죠. 위워크의 악재와 호재가 겹쳤습니다. 일단 최근 IPO가 무산됐지만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5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도 연이어 전해지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워크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위워크 쪽에서의 악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위워크 사무실 공유 서비스 기업이죠. 이 사무실 위워크의 사무실 내의 전화 부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 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이 좀 나왔고요. 최근에 IPO 무산이 되면서 파산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까지 한다면 악재가 좀 겹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노출되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죠. 이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위험 수준을 검출됐다고 좀 밝혔고, 이 미국과 캐나다에 위치한 223개 사무소 내에서 2,300개 전화부스를 폐쇄한다는 부분을 공고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전화부스 이용자들이 악취와 눈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졌었는데, 위워크는 이에 대한 원인 조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 피부와 눈, 코의 자극을 유발하면서 장기간 노출 시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이죠. 이 폴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을 검출했다는 부분을 밝혔고요. 이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1,600개의 전화부스를 폐쇄했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700개 전화부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우선 지금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폐쇄된 전화부스가 모두 최근 몇 달 사이에 새롭게 설치한 것이라고 좀 밝혔지만, 제조업체가 어디인지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용자들의 안전과 또 업무 환경의 질은 우리 기업의 최우선 순위라는 부분을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앞서 IPO를 통해서 사업 자금을 수혈하던 위워크의 공동 창업자죠. 애덤 노이만이 CEO 자리를 물러나면서 이에 성장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파산설을 제기되면서 경영상의 위기를 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위워크에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 5조 9천억 원을 지원할 전망이라는 부분이 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 위워크에 정시로 제안한 후 최종 조율에 좀 돌입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 소프트뱅크 산하죠. 이 비전 펀드가 아닌 소프트뱅크 그룹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이 지원을 실시한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위워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긴 하지만 과반수 5개월권은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위워크의 연결 자회사로 만들지 않을 방침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워크는 지금 현재 상장 실패 이후에 가치가 200억 달러 아래로 추락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초에 약 470억 달러의 가치를 지녔었는데 많이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요크 같은 경우는 JP 모건 체이스를 주관사로 선정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인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이 알려졌고요. 우선 JP 모건스의 고금리 같은 조건이 지적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소프트뱅크의 이번 지원이 JP 모건 체이스에 대항하는 모습이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고, 뉴요크는 소프트뱅크와 JP 모건 체이스 지원한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지는 지금 결정을 아직 안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뉴요크의 재건을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 또 구조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금융 지원이 실시되면 뉴요크는 자금난은 일부 해소되지만 뉴요크와 소프트뱅크의 큰 진입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은 부담 요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강원 영동,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20에서 50mm로 양이 꽤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따라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긴 하지만 비가 오는 곳이 있고 또 오후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체감 온도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같은 날은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에 제주도에는 현재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오후에는 충청도 지역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 사이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역시 낮 동안에 흐려지겠고 여기에 비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도 오후부터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쌀쌀한 날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상으로도 흐린 날씨와 함께 특히 남해와 동해 지역으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 또한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흐린 날씨는 오늘까지만 이어지겠고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낮 동안에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아주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